그러면 전세 보증금 내가 한 12억 냈다. 그러면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는 효과로 갖다가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월세 160만 원 받았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전세 보증금에 세금 걷는다면 진짜 억울해 하거든요. 네. 나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누가 인지하고 있느냐? 당연히 맨날 분석하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보통은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습니다. 그렇겠죠. 열정로즈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 했었죠? 열정로즈님께서 야, 이거 지금 청약 네. 서울은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많고 네. 지금 청약 물량이 너무 없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청약 공부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청약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약 전문가분 통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네. 넣으려고 했어. 네. 내가 다 뚫을 수 있어. 그랬는데 분양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분양이 여기 분양권, 입주권, 매매가 2배로 껑충 뛰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2배 뛰었다는 거죠? 네.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기다리다가 그냥 사야겠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됐었던 게 은평구, 중랑구마저 분양가가 14억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짝 미분양이 났었는데 결국 다 완판됐다. 네. 조금 지나서. 네. 그러니까 우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 1구역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여기는 84 타입도 없었어요. 그렇죠. 74가 최고 큰 평이었죠. 일반 분양분 중에선. 74가 13억 7,800. 그럼 이걸 85, 84로 선언하게 되면 10억 넘어가는 거죠. 그쵸. 예. 거기다가 여기서도 옵션 넣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14억이거든요. 그럼 서울은 아이파크가 되게 싼 거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서울은 아이파크가 다시 보니 선녀 같네 한 거죠. 그때 막 84 타입 네. 이하 미분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없지 뭐. 84 타입 이하는 다 분양 없어요. 끝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 또 컨디션도 여기는 옵션 되게 잘 해놨다 하더라고요. 차원이 틀린 아파트예요, 여기 또. 예. 그래서 아이파크가 신경 써서 했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14억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네. 했지만 다시 보니 선녀 같네. 이런 식이 된 거고요. 네. 그러고 또 이건 진짜 저 놀랄 노짜인데 와 우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82점 통장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82점이면은 반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포 주공 1단지 3주고 네. 트리니원 여기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네. 이분은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가점이 높아도 고민들이 많은 거죠. 제가 하지도 않고 분양 넣었고 그냥 이거라도 받자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오히려 공급이 많다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제일 체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청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026년도 입주 물량 보게 되면 야, 서울 지금 현재 시점 11,000 물론 여기 좀 넘어가겠죠. 네. 올라간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평구 2,700 그리고 우리 서초구 3,000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지만 나머지 보면 다 몇백 선이에요. 아예 빵빵빵도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다. 물론 여기서 분양 더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 해봐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면 사실 서울 집값은 전 그렇게 봐요.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네.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정책이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부작용으로 갔다가 일시적인 눌림 후에서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어야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게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요 억제 정책은 안 펼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정책은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가 정비사업 활성화예요. 네. 왜냐하면 공급을 강조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보게 되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용적률
부담금 완화를 하겠다. 상기 신도시 신속 추진하겠다라고 발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당 선도지구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이품화로 유명한 곳이 있죠? 양지마을. 양지마을.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인데 사업성도 높고 뭐 인기 너무 많죠. 순회동에서 1등. 예. 근데 여기서도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가 오늘 이 시간에서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공짜는 없다 라고 항상 없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뭐 자세한 영상은 저희 일전에 설명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어. 우리가 용적률이 늘어난다. 뭐 내가 기존 용적률 200에서 300이 됐어요. 300에서 500이 됐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와 용적률이 너무 늘어났어요. 너무 좋겠다라고 하지만 기부 체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 체납한 땅을 제외한 것 곱하기 용적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용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용적률 200에서 500이 됐으면 300% 늘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땅 10%가 빼앗기게 되면 나머지 땅 곱하기 용적률이고요. 이 10%를 기부 체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어는 나는데 우리가 체감이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기 신도시도 우리 예전에 모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조감도에서도 예시가 이 땅을 걷어서 공공시설도 놓고 우리가 인프라도 놓고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 공람 나온 것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느냐라는 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공공기업 비율들도 다 제시가 되겠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기사가 나오죠. 처음에 선도지구 지정할 때는 다 가는 것처럼 봤었지만 통합재건축 공공기업은 폭발적인 증가로 주민이 불안하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네. 왜 이래? 왜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한 거야? 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용적률 주는 게 공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또 문제가 선도지구들 사실 동의율은 다 만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들의 휘비를 엇갈리게 한 거는 공공기여를 많이 쓰겠다라고 한 곳들이 공공기여 많이 내겠다라고 선제시한 곳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야 국토교통부 너 이거 공공기여 많이 한다 이걸 선정해 줬는데 너 안 한 다음에 이거 약속 불이행 아니야? 로 볼 것이고 공공기여 많이 하니까 주민들은 일단 선정되고 보자 했지만 선정되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거죠. 네네. 우리 이렇게까지 삥을 뜯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네. 되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임대주택도 항상 갈등들은 많이 있고요. 원가도 인정 안 해주는 임대주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지구 딱 지정되면서 이렇게 묶여가면서 이제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선도지구 지정됐고 우리가 가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통합재건축 관련해서도 갈등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단지 간에 또 뭐 역세권에 가까운 쪽, 먼 쪽, 뭐 그런 것들 많겠죠. 공원에 가까운 쪽, 먼 쪽 해서 막. 네. 기사 나오죠. 역세권 내줄 수 없다. 자리 싸움에 몸살. 뭐 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만에 하나 네. 대통령님께서 아니면 이 새 정부의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 주식인 고위 공무원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뭐 제초안이 뭐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일 핵심은 전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담금이 문제거나 분담금이 문제거나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나오면 너네 본 거 맞네? 초과이익 환수금 낼만하지? 하면서 부담금이 또 떨어집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해줄 거면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해결해줘야 된다 보는데 좀 불안한 게 대선 직전에 우리 5월 16일 어떻게 따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반감만 사니까 발언을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발언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를 제초안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면 재건축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들이 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했지만 제일 핵심인 제초안 네. 이거 해결 안 되면 완화를 해도 조선모사다. 병 주고 약 주고다. 네. 앞에서 빼줬더니 뒤에서 부과한다더라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해결해 줄 거면 제초안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네. 오히려 기대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제초안 폐지가 공약이긴 했었지만 네. 솔직히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약은 할 수 있어. 네. 근데 국회 통과 사항이잖아요. 맞아요. 국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우리가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초안 없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해줄 거라고 이재명은 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야, 뭐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준다라는 거 일단은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했던 핵심 대목 규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말장난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마 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정비 사업에 대한 실무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용준 완화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기부채나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좀 선결돼야 되는데 근데 또 공공기여를 또 앞에서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네. 제일 마지막 사항. 오. 결국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그냥 투자자들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면 반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어. 비트코인 네. 가격 쫙 올라갔어. 주식 폭등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럽다 정도는. 비트코인 그때 살아있을 때 귀등으로 듣지 말걸.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네. 내가 비트코인을 안 사가지고 막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부동산도 집값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까 강남 집값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뭐 그 사람들 이슈고 집값이 5억이 뛰든 10억이 뛰든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금액만 안정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 게 전월세 금액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게 정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기사들 나오죠. 잠실 9평 이제는 월세 400만 원 시대라는 기사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이미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2025년도 6월 1일자부터 임대차 신고제는 이미 시행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과태료는 유예하다가 이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가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행 청구권제가 이제 임대차 3법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라고도 많이 불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봤었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왜 할까요? 세금 거두려고. 빙고. 네. 기준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조세 체제는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 그러면 몇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임대를 일단 놓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월세는 민간에서만 움직여졌다 보니까 이 신고가 의무도 아니었었고 네. 그게 자료가 파악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키겠다. 즉 세금 걷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2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도 걷겠다. 간주임대료. 이제 전세에서도 이제 세금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심도 깊게 예전에도 영상 찍었었지만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 내가 한 12억 냈다. 그러면 월세를 160만 원 정도 받는 효과로 갖다가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월세 160만 원 받았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억울하진 않지. 받았으면. 네. 네. 받았으니까 뭐 소득 있는데 세금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세 보증금에 세금 걷는다면 진짜 억울해 하거든요. 네. 나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네.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사라진다.
네, 계속 전세를 없애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도 기회비용 고려해서 그렇죠. 전세 네. 놓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의 절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금액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월세화가 되면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도 막 이제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월세 과속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지금은 그때 당시에 좀 국민적인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끼깅하고 멈추겠었지만 임대차 보호법 최장 10년 하겠다. 우리 20대 민생위제 발표 뭐 이것도 했었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동산 얘기들 쭉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 재추진될 수도 있어요. 네. 임대차 보호법 10년. 종국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 우려하는 거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 제도가 물론 집값을 펌핑하는 아무래도 갭 투자라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매매 금액이 더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소득 대비 주거비가 진짜 낮거든요.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선 전세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런 안젤리나 졸린가? 졸리, 예. 한국에 왔다가 놀랐다고 하잖아요. 아니 한국 임대인들은 전삽니까? 아니 이거 목돈을 맡겼더니 나중에 돌려주고 그냥 공짜로 렌트 프리 하면서 네.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월세가 저렴해서 놀란대요. 왜냐면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원룸 월세도 장난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 OECD 평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낮은 것 같아. OECD 평균은 좀 높여주려는 속셈이 아닌가.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 월세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 나는 이미 GP 있으니까 네. 월세를 조금 내 은퇴 후 월세 소득이 좀 필요한데 월세 너무 조금 내는 것 같아서 해외를 한번 갔더니 노후 대책. 예, 지금 어르신들이 네. 지금 고령자분들의 소득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집 하나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다. 그 어르신들의 고령자 대책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실제로 무주택자 비율이 되게 많아요. 40%가 넘죠. 그리고 말이 좋아서 무주택자랬지 사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무주택 가구입니다. 음. 그런 진짜 주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만약에 다시금 되풀이되면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해버리는 순간 이제 누가 임대를 넣으려고 할 것이냐. 네. 독일처럼 이제 세입자들 면접 보고 임차인들 퇴거가 어려우니까 사실 전세 안 놓으려고 하고 월세를 돌리고 월세도 사실 독일은 전세가 없잖아요. 월세도 진짜 깐깐하게 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맞는 말 같은데 종합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도 있죠. 너무 지금 현재 공약만 놓고 보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네. 중도 보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이제 현실적인 네네. 이제 경제를 고려한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저 이거 믿어야죠. 뭐 안 믿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들도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문정부와 다른 길 가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 또 생각보다 이번 선거에서 재밌었던 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그냥 플랜카드가 그냥 일맥상통했는데 이재명 후보자 시절의 공약들은 남산 고제한 완화하겠다. 강북 횡단선 목동선 재추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거 제일 놀랐는데 압구정 신속하게 하겠다. 목동 재건축 적극 추진. 이거 진짜 이거를 알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당에서 네네.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 그렇게 단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거 그래도 우리 사진 공약 있잖아요. 우리 네. 얼굴도 같이 있는데 네.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해서 네. 파이팅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 다음을 봤을 때 우리 네. 삼연봉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삼연봉. 삼연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얘기하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전설의 임직록이 있었는데 네. 우리 이묘한과 홍진호의 네. 대결에서 3연속 벙커링을 해가지고 했었던 거. 여기 나 혼자 산대에서 네. 후일담 나오죠? 네. 설마 연속으로 안 쓰겠지. 네. 2번 안 쓰겠지 했는데 네. 세 번째는 안 쓰겠지 했는데 네. 또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 일단은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믿고 그래도 혹시 데뷔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진호처럼 네. 그냥 네. 설마 3연속은 안 하겠지. 2번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일단은 정찰 열심히 안 하고 네. 그냥 빌드를 또 이제 벙커링을 안 할 거라 생각해서 빌드를 막 빠르게 이제 막 움직이다가 목동 테크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일단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는 일단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강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완화를 진짜 할 것인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은 예견돼 있어요. 공급량이 일단 반토막되기 때문에 가격대 올라갈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은 안 하겠다 했지만 막상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이제 지지자들의 민원들이 쏟아지고 불만들이 나오고 그러면 분명 공급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공급 정책이 정도라는 거를 알지만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판단했을 때 분명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칠까라는 유혹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막판 벌려놨다가 네. 무차별적으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기억하잖아요. 종부세 막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났던 그 아픈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대비는 해야겠다. 네. 일단 3연봉은 피하자라는 얘기 해보도록 합니다. 예. 네, 해서 뭐 우리 이미 실무적으로 보게 됐을 때 네. 대선 2주 전부터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러시가 열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어대명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대선까지 보기 전에 대선 전에 사야 된다면서 엄청나게 거래돼서 지금 2주 전부터 물건들이 싹 사라지고 가격대들이 억 단위가 바뀐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른 데들 서서히 퍼지고 있고 지금도 대선 결과 보고서 지금 등기 쳐야 되나요 하면서 많이들 연락 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살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무지에서 살 수도 있겠죠. 집값 떨어질 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시킬 건데 이 사람들 꼭지에 물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전월세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이 전월세 금액 안정을 위해서는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도 내려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결국은 각자 도생 우리가 뭐 누가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 결과 보면서 빨간색으로 가야 된다. 네. 강남 3구, 용산구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사람들이 얘기하더군요. 이제 지역, 동별로도 이제 자료 뜨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하겠지만 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산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라는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